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낡은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회사에 다니는 남편,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과 셋이서 리모델링한 낡은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이 덧문을 닫으려고 아들 방 창문으로 아파트 뒷마당을 보았을 때 일입니다. 뒷마당과 야외 주차장 사이 공간에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꽤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 여자는 사람 한 명 없는 뒷마당에 우뚝 서서 제 아들 방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당연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편을 노려보고는 말했습니다. TV 보면서 깔깔 웃고만 있지 말고 내 손 좀 꼭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반쯤 고함 지르듯이 거친 어조로 쏘아붙였답니다. 그러고는 걔를 안고 돌아서서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차에 올라타고 힘차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아들과 저는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아파트라서 남편도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더러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개통 처리하느라 곤란하던 차에 당신이 쳐다봐서 민망했던 거 아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라기에는 생긴 것도 말쑥하고 평범한 아주머니 같았어. 그래도 어쩐지 좀 소름 끼치네. 미안한데 시간 날 때 근처 파출소에 얘기 좀 해줘. 저도 그 말을 듣자 빈집털이나 유괴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여성에 대한 얘기를 파출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을 보는 겸 상가에 있는 찻집에 들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자 찻집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는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지금 와서 정말 다행이야. 잠깐만. 아주머니는 저를 안쪽 부엌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님들이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전에 60대 정도 아줌마가 자기네 집에 갔었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고 놀라자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름이 나치에라고 하는데 내 사촌이야. 찻집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 지금 사는 집에서 예전에 사셨던 노부부의 친척뻘 되는 사람입니다. 노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따님이 지금은 이웃 마을에 사는 나치에 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치에 씨는 오래전에 우리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치에 씨는 예지몽을 잘 꾸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심각한 사고나 죽음을 미리 알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강한 꿈을 꾸기 직전이나 직후에는 쇼크 때문인지 무아지경 상태처럼 되어버려서 언뜻 보기에는 정신이상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요전에 나치의 씨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꿈에 나왔는데 집안에 또 다른 아이가 보였대. 그리고 그 아이가 차에 부딪히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아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내가 자기랑 직접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니까 충고를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차를 사서 집에 간 뒤 아들한테 학교 갈 때나 평소에나 항상 자동차를 조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아이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날 아들이 앞에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형 승용차가 아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크게 밀려서 어느 집 산울타리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주택가라 차가 서행 중이어서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가벼운 염좌 정도로 끝났습니다. 나치에 씨는 이 사고랑 똑같은 꿈을 꿨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사고로 일어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 바로 나치에 씨의 꿈인 것 같습니다. 나치에 씨가 미리 충고해 주어서 아들이 경상으로 끝나고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찻집 아주머니에게 이 일을 말했지만 아직 나치에 씨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찻집 아주머니 말로는 평범한 꿈이랑 예지몽을 구별하지 못하고 고민하느라 항상 잠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언젠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 개 귀신. 저는 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 일이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개라면 질색입니다. 그 당시 저는 주말에 회사 동료들과 골프를 치러 가곤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해 골프장에서 집 앞, 그리고 해상. 마침 저만 집이 다른 동료들과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같이 차를 타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 홀로 여행이었죠. 어느 더운 여름날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밤길을 혼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었을까요? 평소에는 집에 좀 더 일찍 가는데 그날은 경기 후에 저녁 식사 모임도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밖은 당연히 깜깜합니다. 가벼운 고갯길 같은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을 지나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긴장이 풀렸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헤드라이트 불빛에 목줄을 찬 서양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 하는 충격과 함께 타이어가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로 쳤구나. 아이고. 동시에 큰일 났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들깨나 너구리 같으면 무시하고 그냥 갔을 텐데 방금 그건 누가 기르는 개였겠죠. 근처에 주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상황만이라도 확인하려고 차를 세우고 차의 비치에 둔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개를 쳤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를 쳤던 곳 근처에는 분명히 피자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정작 개 사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했던 주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로 양옆은 숲처럼 나무가 빽빽해서 개나 다른 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분명 개는 무사하고 깜짝 놀라 숲으로 도망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사고니 뭐니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억지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는 서둘러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로부터 몇 분 후였습니다. 숲을 통과하는 길이 이상하게 길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2, 3분이면 휙 지나가고도 남는 길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분 가까이 달리고 있는데도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몇 번이나 다닌 길인데다 쭉 일방통행인 도로라서 길을 잃었을 리도 없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던 저는 엑셀을 꾹 밟았습니다. 시속 60km가 넘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제한속도 초과였지만 그때는 그냥 숲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또 개가 보인 겁니다. 그 개와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줄을 찬 셰퍼드 같은 서양개. 아까 치었던 개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개는 다가오는 차를 피하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고 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그 직후 제 차는 도로 옆 숲으로 돌진했습니다. 순간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한테 들은 얘기로는 제 차가 고갯길 숲속에서 나무를 들이받은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게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길 한복판에 있던 개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핸들을 잘못 꺾었어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같은 개를 2번 치웠다고 해봤자 도저히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납득했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개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셰퍼드처럼 귀가 뾰족한 서양개는 정말 질색이에요.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개 아니면 둔갑한 여우나 너구리한테 홀렸겠거니 하고 납득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죽은 모텔. 가끔씩 난 내가 죽었던 모텔로 되돌아와. 이유 따윈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난 항상 이곳으로 끌려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해.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말이야. 마치 불길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아니면 마약 딜러에게 이끌리는 중독자처럼 매번 내가 다시 이 장소에 끌려 돌아올 때마다 이곳은 점점 추레해지고 있어. 간판불은 전보다 불이 더 나가 있었고 더 많은 벌레들이 수영장 하수구를 틀어막고 있었어. 치우지 않은 담배꽁초도 더욱 쌓여 있었지. 콜라 기계는 쉬익 소리를 내고 있었고 얼음 기계에선 얼음과 함께 귀를 거스르게 하는 철커덕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 머물기에는
혼자 죽어가기에는 이곳은 너무 개 같은 장소야. 오늘 밤 남벽을 통해 내 옛날 방에 머무르고 있는 한 가족을 봤어. 식구들은 지쳐 보였고 햇빛에 까맣게 타 있었어. 그리고 언제든지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 보였지. 여기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라고는 분명 휴가비를 두둑이 준비해오지 않았던 거였겠지. 그게 바로 인생이야. 항상 예상하지도 못하던 것들이 너의 계획들을 항상 바꿔버리곤 하지. 물론 그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할 테니 이 방 관광을 시켜줄 수는 없어. 그래서 벽에 난 구멍들이 사실 내가 조잡한 벽지 밑으로 기어다니던 무언가를 뭉개기 위해 주먹질한 자국이라고 설명해 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이빨 때문에 변기 조각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아이가 지금 기어다니면서 장난감을 찾고 있는 저 얼룩진 카펫 윗부분이 한때 내 피로 흠뻑 덮여 있었던 사실도 말이야. 이런 상황에 불평하거나 울부짖거나 하는 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난 단지 속삭일 뿐이야. 매번 이곳으로 돌아올 때마다 분노를 담아 속삭이는 말. 대저 카를로스. 내가 죽던 그날 밤, 난 단지 기분이 좋아지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카를로스는 뭘 했는지 알아? 카를로스는 실험쥐가 필요했었고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무슨 실험 중에 있는 그 역 같은 공짜 주사를 줬어. 난 이게 뭐였는지 눈곱만큼도 신경 안 썼었어. 그저 따끔하고 들어온 주사 바늘의 끝이 전부였었지. 심지어 바늘이 채 다 들어가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어. 그리고 그 주사 바늘 끝이 내 몸에 들어온 순간 난 미친 살인광으로 변하고 말았어. 뭐 그땐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살인이라고는 나 자신을 살해하는 일밖에 없었지. 뭐 최소한 난 다른 사람을 해치진 않았어. 하지만 말이야. 돼지라고 카를로스. 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더 이상 약을 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을 거야. 뭐 어느 정도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유령들은 말이야. 그냥 다른 종류의 중독자야. 이전 삶을 다시 맛보기 위해 항상 되돌아와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마치 상처에 난 딱지를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로부터 돌아오는 걸 멈추지를 못해. 유령이 어디서 출몰한다는 건 마치 우리가 주사한 데 맞는 거랑 같은 거라고. 이 이유 말고는 내가 왜 이곳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어쩌면 이 장소는 내 마지막 실수가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간 바로 그곳의 존재 때문일지도 몰라. 아무도 치우지 않는 그곳. 아이의 장난감을 꺼내기 위해 그 가족의 아버지가 팔을 뻗은 그곳. 그리고 지금 주사바늘 끝에 찔려 그가 손을 뒤로 획 빼낸 바로 그곳. 단 한 번의 작은 따끔함. 난 돌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잃고 말았어. 아무래도 무언가가 내가 이 광경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 네 번째 이야기, 술집의 남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제가 26살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혼자서 자주 술집에 가곤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메뉴를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원래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혼자 먹고 마시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남자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 부모님 뻘 나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남자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게에서 저를 자주 봤다고도 했습니다. 막상 그 남자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니 꽤 잘 맞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취미도 비슷하고 고향도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제 직업까지 알아맞혔을 때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눈치가 빨라서 그렇다고는 했지만 제 직업은 일반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남자와 만난 후 우리는 여러 번 함께 술을 마시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무작정 제 고향으로 놀러가고 싶다고 조르는 겁니다.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 안내 좀 해줘. 매번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판 남의 고향에 오고 싶어 하는 건지. 그 답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남자와 알고 지낸 후의 일입니다. 저는 볼 일이 있어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1년 반 만에 들리는 고향이기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동생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오빠인 제가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제법 예쁜 편이고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예전에도 그런 끈질긴 남자들에게 시달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히 스토커, 게다가 얼굴을 볼 수 없는 인터넷상에서의 스토킹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토커는 SNS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차단해도 새로운 계정으로 보낸다고 하네요. 불안 가득한 얼굴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잠잠해져서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스토커가 이대로 포기하고 물러서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스토커의 외모와 프로필에 관해 물어본 직후였습니다. 아, 대략적인 인상이라면 프로필 사진으로 알 수 있긴 해. 동생은 스토커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에 찍혀 있던 건 그 술집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옆모습 사진이긴 했지만 금방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꼬리 주름, 특징적인 귓불, 그리고 점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동생이 충격받을까봐 그 남자를 안다는 사실을 숨겼지만 그 대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랑 동생이 남매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거죠. 그냥 우연일까요? 그렇다 치기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이랑 저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설령 동생의 신상을 캔다고 해도 정확하게 절 찾아내서 친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SNS에 무서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실 동생을 스토킹하던 남자는 동생의 글을 보고 오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 후 시간을 들여 제 계정까지 알아냅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가 살던 지역이 제가 자주 가던 술집이 있는 지역과 같았던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단순히 우연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남자는 제가 혼자 술을 마시는 동안 쓴 글과 음식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게는 SNS에서 말을 거는 대신 몰래 그를 관찰한 후 현실 세계에서 말을 건 셈이죠. 동생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스토커가 잠잠해졌다고 한 시기와 제가 그 남자를 알게 된 시기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확신한 후 남자를 만나 직접 경고했습니다. 위에 쓴 내용은 전부 그 남자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우연히 여동생이 올린 사진을 보고 그 남자는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일단 구두 약속이긴 했지만 앞으로는 깔끔하게 포기하겠다고 해서 우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기에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에게는 결국 그 남자와 아는 사이였다고는 하지 않고 해결됐다고만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전화 건너편에서 어떻게 해결됐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고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일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생의 스토커랑 친해졌다는 것보다도 세상이 참 얼마나 좁은지 SNS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끼게 되어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가는 술집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5번째 이야기, 두통. 꼬맹이였을 때부터 난 가끔씩 몸을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편두통이 있었어. 이게 얼마나 아픈지 설명하자면 말이야. 알약 한 통을 들이붓는 게 팔 다리 잘린 사람 상처 위에 겨우 세일러문 반창고 붙인 거랑 마찬가지였다니까. 그래서 난 하루를 진통제 이것저것 챙겨 먹고 얼음찜질하고 침대에 누워서 몸부림치고 2달러짜리 창녀처럼 빽빽 소리 지르고 신음하는 걸 번갈아 가면서 꾸역꾸역 버텼지. 내가 느끼는 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말이야. 뭐 마침 머리에 도끼질한 것 같다고 말하면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하겠지. 근데 말이야. 이게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틀린 말은 아냐. 항상 이 두통이 생기면 내가 약 보관하는 캐비닛으로 가서 거울 속에 또 다른 나를 힐끗 보는 걸 너도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왜 나를 또 다른 나 자신이라고 말하냐면 말이야. 사실 걘 완전히는 내가 아니거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더 심각한 건 말이야. 그 차이점이야. 머리가 도끼로 쪼개진 정도의 두통. 맞아. 또 다른 나도 그곳에 똑같이 서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둘 다 고통에 움찔움찔하고 있어. 아, 거울 속 또 다른 나 자신 머리 위에 실제로 도끼가 박혀 있는 건 빼고 말이야.
더 미치겠는 건 말이야. 내가 그 다음 날 친구하고 나하고 나무 베러 갔거든.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네잎클로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면 말이야. 친구 도끼에서 빠져서 날라온 날이 내 뇌를 푹 하고 찌르고 난 정말 꼴까닥했을 거야. 그때부터 꽤 비슷한 경험을 몇 번 겪었었어. 내가 겨우 큰 교통사고에서 빠져나왔던 날. 또 다른 나 자신의 목에 운전대가 끼어 있는 걸 봤고 말이야. 근처 클럽에 가기 전에 내 입에 거품이 물려 있는 것도 봤었지. 오 하느님, 그 알약 준다고 할 때 안 먹는다고 하길 잘했어라고 생각했어. 여름 캠프에서 일하는 첫째 날 땐 걔 눈에 화살이 뚫려 있는 것도 봤어. 난 재빨리 또 다른 나 자신이 나한테 경고하고 있구나라고 배웠어. 두통은 진짜 죽을 만큼 아프지만 말이야. 셀 수도 없이 많은 상황에서 날 살려준 예감이었다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기도 하는 거고. 오늘 난 진짜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최악의 두통을 느꼈어.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니야. 내 또 다른 자신은 어떠냐고. 나랑 정말 똑같아 보이더라. 6번째 이야기, 사형. 난 마침내 오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처형 날짜까지 앞으로 정확히 91일. 처음에는 난 두려움에 꼼짝도 할 수 없었어. 난 이곳에 12년 동안 있었어. 내가 말하는 이곳은 평균적인 보건법을 따르는 법을 준수하는 그런 감옥을 말한 게 아니야. 이곳은 작고 춥고 질병이 들끓는 독방이야. 그들이 이곳에 날 가둔 이후로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지도 태양을 보지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 내게 주어진 세상이라곤 이 콘크리트 상자뿐이야. 오해는 하지마. 난 비록 비참한 존재이지만 어떻게든 이 끊이지 않는 희망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어. 내가 살아남은 이상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납득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었어. 뭐 더 이상 문제될 건 없지만 난 결백하다고. 대충 79일쯤 남았어. 난 복도 끝 창문을 보기 위해 창살에 얼굴을 꾹 갖다 댔어. 집요하게 말이야. 아무런 도구나 재료 없이 내가 죽어갈 날짜를 쓰러 노력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야. 잠들고 싶지 않아. 잠이 들면서까지 시간의 흐름을 알아차릴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잠들고 싶어. 이 생각을 멈출 수 있게 말이야. 이건 너무 아가해. 2달 남았어. 난 간수에게 제발 시계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빌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내 요구가 승인되었어. 하지만 시간은 동시에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지면서 곧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적이 되었어. 물론 언젠가 그날이 올 거란 사실을 알았었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었거든. 알지 못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 알기에 고통스러운 거야. 만약 너에게 살 날이 3주만 남아있다면 뭘 할래? 여행, 잘못되었던 걸 바로잡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기. 난 이것들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새는 것, 그리고 공포에 떠는 일이야. 공격받는 건 이젠 흔한 일이고 난 이제 모든 시간들이 무서워. 가족들이 보고 싶어. 이 감옥 안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이 벽들은 내 거야. 적어도 익숙하잖아. 하지만 죽음은 정말 철저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잖아. 지금 내 상황보다 더욱 나쁠 실질적인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암울한 확률들을 상상해 보는 것을 빼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잘못 생각했었어. 이것보다 끔찍한 건 없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리고 이 지랄 맞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시발 존나 커서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그래 준비됐다고. 이전 91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나날들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말이야. 난 지금 깨달았어. 아마도 내가 죽음을 환영해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내 애정을 가득 담아줘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껍질을 대신하게 두어야 한다고. 난 준비됐어. 즐거워. 난 웃고 있어. 사형 날짜로부터 4달이 지났어.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았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광기에 휘둘린 김에 콘크리트를 벅벅 긁어서 내 손톱 몇 개들을 희생시켰어. 얼마 동안 먹지도 않았어. 목에 피가 맺힐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내 오줌은 갈색으로 변했어. 하지만 결국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안도를 마침내 느낄 수 있었어. 내가 사람만 있다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오늘 또 다른 연락을 받았어. 처형 날짜까지 앞으로 91일.
7번째 이야기, 남자친구의 가족. 제가 25살이었을 때 약 1년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꽤 사이가 좋은 커플이었기에 어느 날 남자친구네 가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고향은 시골이라 고속도로를 타고 차로 3시간 정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네 가족들과 처음 만났을 때 남자친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착했던 남자친구가 부모님 앞에서는 으스대고 싶었던 것인지 저를 야라고 부르며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야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무척 거만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 집은 이상해. 저는 여기 와버린 것. 그리고 남자친구의 본성을 진작에 간파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껑충 뛰었습니다.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 거지? 이런 식으로요. 저는 남자친구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갑자기 화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자친구는 도리어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졌고 헤어질 생각까지 하던 저를 놔둔 채 이야기가 멋대로 진행됐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척들에게도 소개해주고 결혼식 날짜를 잡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남자친구와 단둘이 되었을 때 저는 넌지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갈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팔을 붙잡고 억지로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성의 힘에는 붙이지 못하고 그대로 잠긴 방 안에 갇혔습니다. 열어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 방에 혼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핸드폰도 통화권 이탈 상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도와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희미한 기대감은 곧바로 짓밟혔습니다. 지금 당장 혼인신고서에 서명해. 그러면 내보내주마. 어머니의 손에는 정말로 혼인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절대 살 수 없다고 느낀 저는 말했습니다. 난 못해요.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그쳤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드디어 이 집 종살이에서 벗어날 기회인데 널 놓아줄 리가 없잖아. 서명하면 제 인생은 끝나겠죠. 완강히 거부한 끝에 어머니는 포기하고 방을 나가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한밤중에 어떻게든 도망치기 위해 저는 방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가구 뒤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가구를 옮겨 겨우 탈출한 후 밤새도록 걸어서 무사히 역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남자친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용서 못해. 그 내용은 이미 협박 수준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도 무서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잠자리를 옮기며 전전하다 멀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지원단체의 협조도 얻어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말하길 남자친구가 여전히 제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으며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를 서성거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서 남자친구를 봤다는 이야기마저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게 멀리 도망가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 남자친구가 언젠가 저를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낯선 방문자.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도심의 빽빽한 고층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일주일 중 가장 한가롭고 편안해야 할 주말 오후 한참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택배 기사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유명한 보험사의 로고와 함께 그의 이름, 그리고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의 외모와 태도가 워낙 신뢰감을 주었기에 일단 명함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그를 들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 요즘 보험 상품 중에 아주 좋은 것이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 같은 분께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는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자료를 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이 점점 장황해졌고 내용도 단순한 보험 상품 설명을 넘어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행한 사고나 예기치 못한 질병에 대한 사례를 연이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고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분이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은 보험금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마치 저를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절하고 온화했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보험 덕분에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님처럼 혼자 사시는 분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의 말은 마치 제가 당장이라도 큰 사고나 질병에 걸릴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님,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의 말은 마치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불행한 사고와 질병의 사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험이 있었다면 그의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남자와 그의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경고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후로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현실이 될까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보험 판매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한 불행한 사고와 질병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그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길거리에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놀랐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고객님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보험은 잘 가입하셨나요? 저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가입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남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그의 모습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경고는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그 남자의 말을 떠올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보험 판매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니라 진짜 미래를 예견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여행가서 비워진 집. 오랜만에 그 사람이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자 이미 이사 갈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멀쩡한 집에서 갑자기 왜 이사를 가냐고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모님은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이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지 조건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아서 오랫동안 살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부모님은 해외로 떠나기 전에 혼자 있으려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며 돈을 주셨습니다. 그는 의아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집은 아파트였기에 문은 횡한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와 연결된 방의 창과 현관문에는 모두 절에서 얻어온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집은 모두 이사를 간 뒤였기에 복도는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셨으니 집에는 그 혼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붙여진 부적과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자기가 두려워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얕게나마 잠에 빠졌을 때 잠결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보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집에 찾아오겠냐는 생각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나야 문 좀 열어줘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문을 열어드리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나가 계실 터였습니다. 즉, 지금 문 앞에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일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바깥에 누군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조차 하지 않고 노크 소리는 문을 두들기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문 좀 열어줘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해서 그래. 문 좀 열어줘라는 소리에 그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진짜 어머니라면 이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 목소리는 사라지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다행히 잠시 뒤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부모님이 이사를 하려던 이유를 깨달았고 그 누군가가 사라진 것에 이불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창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고 있던 방은 복도와 맞닿아 창문이 복도 쪽으로 열려있는 방이었다는 것을. 창문 바로 아래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나직하게 끊임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의 목소리로 공포에 질린 채 그는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밖에 무언가는 한참 동안 귀에 속삭이듯 문 열어를 반복했고 현관문은 이미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불 속에 그는 너무나 큰 공포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간신히 일어난 그는 현관문을 열어보고 다시 한번 쏘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긴 듯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산으로 걸어가는 군인. 군대 시절 부대 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사님이 하사 시절 밤에 부대 순찰을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약고 근처를 지나갈 때 수상한 사람 한 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로 비췄더니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총도 없는 걸로 봐서 근무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늦은 밤에 부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무척 수상했지만 일단 암구호를 물었다고 합니다.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그러자 다가오던 사람은 잠시 멈추더니 미친 듯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중사님은 바로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사님은 어둠 때문에 산으로 가는 울타리 근처에서 그 사람을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서 보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대로 복귀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섬찟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후레쉬를 비췄더니 울타리 너머에 그 사람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울타리는 도저히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빙 돌아서 문으로 나가야만 했죠. 그 짧은 시간에 부대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야? 너 도대체 어느 중대 소속이야? 그러자 군무를 푹 눌러쓰고 있던 그 사람은 고개를 들고 씩 웃은 뒤 산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중사님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몇 개월 전에 산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자신의 동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군대 탄약고 사건.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 일어났던 탄약고 사건입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의 탄약고, 초소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탄약고, 초소 주병 두 사람이 공포탄을 발포해서 부대가 뒤집어졌던 사건이었죠. 실제로 초소 옆에 위치한 통신창고에서 자물쇠를 잠가뒀는데도 한밤중에 난데없이 와장창하고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비오는 날만 되면 빗소리에 섞여 따닥따닥하고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초소 바닥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모 사단 포병 독립중대 소속으로 당시 제대를 2개월 앞둔 말년 병장이었던 저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인 하사, 당직 부사관인 저, 그리고 순찰자인 후임, 상병 5호봉까지 3명이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고 그날 외출했다 돌아온 관측장교 한 분이 사오신 치킨을 나눠 먹은 뒤 꾸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 초병 교대 시간이었던 탓에 근무 교대자들이 행정반에 들어와 총기 수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무전기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확 깬 저는 곧바로 무슨 일이냐고 무전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무전에서는 여전히 다급한 목소리로 괴한 2명이 초소 아래에서 초소 바닥을 마구 두드리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당직사관은 곧바로 부대 비상 사이렌을 울렸고 거수자 상황을 전파하던 도중 갑자기 초소 쪽에서 몇 초 간격으로 2발의 총성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려서 자다 깬 중대원 수십 명이 진압봉을 들고 초소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초소에는 사방에 총을 겨누고 정신을 못 차리는 초병 2명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초소 주위를 수색하는 한편 초병들에게 사정을 물었지만 둘 다 정신을 놓아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조금 진정이 된 뒤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무 교대 10분을 앞두고 철수할 기대에 정신이 말짱한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초소 앞 도로 멀리서 사람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찰자라고 짐작한 초병들은 초소 창문을 열고 암구호를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중간쯤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뛰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형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 이르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너덜너덜한 거적대기를 걸친 시커먼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둔기로 보이는 짧은 막대마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초병들은 행정반에 즉시 무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뒤 초소 바로 앞까지 달려온 괴한은 암구어를 무시하더니 갑자기 둘로 나뉘어서 초소 좌우측 아래로 뛰어들어 오더랍니다.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초병들은 총을 고쳐잡고 확인을 위해 초소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괴한이 초소 바닥을 사방에서 마구 두드렸고 고함에 가까운 암구어를 외쳐도 어떠한 응답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바닥만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수가 한 발, 부사수가 한 발씩 공포탄을 발사하고 나서야 두드림이 멈췄고 곧이어 중대원들이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 중대원이 한밤중에 온 부대를 샅샅이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은 뒤 대대장까지 찾아와 보다 자세히 수색을 했지만 초소 바닥에서 약간의 긁힌 자국이 발견된 것 이외에는 어떤 이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공포탄 2발이 격발된 것은 사실이었기에 그 사건은 멧돼지에 의한 오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부대의 철조망을 보수하고 멧돼지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받는 것으로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초병들은 그것은 분명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초병들은 그 후 탄약고 초소 근무를 한사코 거부하여 끝내 탄약고 초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그때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진짜 멧돼지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초소 바닥을 어째서 두드린 것인지, 멧돼지가 1.5m 높이의 초소 바닥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멧돼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둘로 나뉘어 초소 바닥을 미친 듯 두드렸던 그것이 무엇일지 아직도 저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문.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집안에서 후원하는 절까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글씨를 무척 잘 쓰고 부적이 영험해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정월이라 어머니가 절에 가서 스님을 뵙고 부적을 얻어오셨습니다. 고시 공부 중인 자식이 시험에 붙기를 기원하는 부적, 집안의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부적, 가족 건강을 위한 부적 등 종류도 여럿이었지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줄 부적, 남편에게 줄 부적, 자신을 위한 부적을 챙겨놓고 집안에 붙일 부적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출입문에 붙이라고 스님이 주신 부적은 모두 사장이었습니다. 현관문에 2장의 부적을 붙이고 나자 2장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부적을 남기기에는 왠지 아까운데 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어머니는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문에 부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높은 곳이었기에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서 부적을 붙이기로 했죠. 그런데 한 장을 붙이고 남은 한 장도 마저 붙이려는 순간 갑자기 의자가 갸우뚱거리더니 베란다 쪽의 의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 쪽으로 크게 넘어지셨지만 다행히도 화초에만 부딪혔을 뿐이었습니다. 집이 고층이었기에 만약 떨어졌다면 큰일이 났겠지만 다행히 팔만 다치고 끝났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크게 놀라 그 후 며칠 동안 악몽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절에 볼 일이 생겨 어머니는 다시 절을 찾으셨습니다. 스님을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어머니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스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아직도 베란다에 부적이 붙어 있으면 집에 가자마자 떼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문은 오가는 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굳이 따로 나가는 문을 만들지 마세요. 13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의 살인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조심스러워 항상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정말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2004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날씨가 쌀쌀했던 기억이 나니 아마 3월 달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중이 잘 돼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어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1시 반에 출발하는 독서실의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2시 이후에는 집으로 가는 버스가 없었기에 저는 그냥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인데다 조명도 밝아 별 생각 없이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곡이 끝나고 세 번째 곡이 재생되는 그 짧은 틈 사이
뒤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곡이 끝나자 들려오던 구두굽 소리가 아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안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어느 회사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살짝 불안해진 저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위를 보니 엘리베이터는 맨 위층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바로 뒤에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회사원이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멀쩡한 모습이었고 가끔 저희 아버지도 회식을 하면 새벽에 집에 오실 때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저는 먼저 들어가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 천장 한쪽 구석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내뱉더니 뒤돌아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회사원이 보았던 엘리베이터 천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틀 전 설치된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 회사원의 뒷모습을 봤더니 한 손에는 신문지로 둘둘만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들 자고 있는지 받지를 않더군요. 집으로 들어가 주무시던 엄마한테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괜찮으면 됐다며 다시 주무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 밤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독서실도 잘 가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그 사건이 점점 기억 속에서 지워질 무렵 저는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모자 아래 보이는 그 살인마의 눈빛이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았던 회사원의 눈빛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던 사람이 살인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글을 읽고 저에게 해코지를 하러 찾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 14번째 이야기, 산풍.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일입니다. 모두들 산풍 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며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져버린 그 사건으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산풍 백화점이 무너지던 바로 그날 어머니랑 사촌 누나와 산풍 백화점에 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초구 반포동의 미도 아파트여서 산풍 백화점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삼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올 때는 아버지와 산풍 백화점 식당가에서 저녁을 먹고 차를 타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산풍 백화점은 꽤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물론 건축 상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겠지만 어린 제가 봐서는 알 수가 없었죠. 들어가자마자 꽤 커다란 홀이 있고 홀을 기준으로 건물이 좌우로 나뉘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서점과 잡화점이 있었고 식당가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걸어서 산풍 백화점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우리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거리 가득 차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 택시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건너려는 순간 세 사람 앞에 택시가 선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택시를 부르기 위해 손을 들지 않았고 택시 기사와 눈이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택시 기사들은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어 사람들이 길을 건너면 다른 손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택시는 파란불이 되어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셋 모두 산풍 백화점에서 무엇을 살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택시를 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시가 길을 건너는 사람 앞을 막아선다면 놀라거나 화를 낼 텐데도 말이죠. 방금 전까지 백화점에서 할 쇼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두 택시에 올라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남부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로 가서 우선 청바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산풍 백화점과 그곳은 매우 가까웠기에 금세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장 왼쪽에 타고 있었고 가운데에 어머니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사촌 누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 도착해 오른쪽 문을 열고 사촌 누나와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리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뒤돌아본 순간 택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택시 자체가 꽤 낡은 택시였기 때문에 탈 때 문을 닫으면서 소리가 꽤 크게 났던 것이 생생했는데 그 사이 택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택시에 타서 떠난 것이라면 분명 문 닫히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애초에 제가 뒤돌아보았을 때는 차와 차문 사이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엔진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차가 그냥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사고에 관해서는 몰랐고 라디오에서 삼풍 백화점에 붕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냥 지붕에 상판 하나가 떨어져서 사람이 좀 다쳤나 보다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층 가전 코너를 지나가는데 왠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TV 판매관 앞에 직원들이 모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TV를 보니 처참한 붕괴 현장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TV 한 구석에는 삼풍 백화점 붕괴라는 뉴스 자막이 떠 있었고요. 제가 알고 있던 분홍색의 백화점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쟁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처참한 폐허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를 깨달은 저는 어머니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하늘에 헬리콥터들이 수없이 날아다니는지, 구급차와 소방차 소리가 왜 이렇게 계속 울려 퍼지는지, 삼풍 백화점 쪽으로 가는 모든 교통이 통제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 이상한 택시가, 사라진 이상한 택시가 말입니다. 도대체 그 택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원래대로라면 붕괴 시간 직전에 삼풍 백화점에 도착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갑자기 전화가 계속 걸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는 전화들이요. 그리고 언제나 들으시는 뉴스 라디오 방송의 속보를 듣고 가족들이 무너진 백화점에 있던 것으로 생각하고 망연자실에 계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했지만 과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것은 누구였을까요? 15번째 이야기, 외할머니. 지금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친가족은 아버지를 빼곤 다들 명이 짧으셔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댁만 명절이나 가끔 놀러 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영양군에 사시는데 읍내에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더 들어가면 있는 작은 촌에 사시기 때문에 정확한 마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외할머니의 사촌댁이 옆에 같이 살았는데 거기 아들이 저보다 몇 살 많은 형이라 어릴 때부터 아재아재하면서 같이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강촌이다 보니 폐가라던가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적엔 무서운 줄 모르고 그저 모험한다며 막 뒤집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박씨 아재라고 하겠습니다. 아재는 서울로 상경해서 제가 군대도 가기 전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치이다가 결국 큰 외삼촌의 고속버스 회사에 취직하여 작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천성이 게을렀던 탓인지 거기서도 금방 잘리고 결국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 중에는 집을 봐줄 사람이 없자 그 아재가 집에서 살면서 바치건 속건 다 봐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살기 시작한 지 5년치 안 된 작년 가을 무렵의 일입니다. 아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밭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을은 굉장히 바쁜 시기이므로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틀 무렵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여 일하고 있는데 잎이 바람에 스치는 모습이 평소보다 스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자기 농까지 와서 부르나 싶어서 고개를 드니 넓은 논밭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일을 하는데 자꾸 누가 부르더랍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목소리가 저랑 비슷해서 제가 일찍 놀러온 줄만 알았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고개 들어 둘러보니 저와 어릴 적에 자주 놀던 빈집이 보였답니다. 마치 큰 수채화에 그 집만 포스터 물감으로 칠한 듯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아재는 소리 난 곳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집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집에 다다르니 소리가 멈췄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대충 둘러보고 나오는데 입구에 웬 꼬맹이가 자기를 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더랍니다. 순간 정신을 차린 아재가 귀신에게 홀렸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도망쳐야겠다 생각하는데 꼬맹이가 갑자기 손을 들어 뒤쪽을 가리켰답니다.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냅다 달렸어야 했다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뒤를 보니 찢어진 머리가 퉁퉁 불어 터진 몸에 대롱대롱 달린 귀신이 아재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 흥비백산한 아재는 죽을 힘을 다해 꼬맹이를 피해 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뒤에서는 바닥을 기는 소리와 꼬마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날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박혀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에나 정신을 차리고 아재의 아버지와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 꼬마가 신던 신발만 한 짝이 굴러다니고 있었답니다. 그 후로 아재는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째서 거기 귀신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아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쯤에 꾸었던 꿈입니다. 꿈의 시작은 오솔길을 걷는 데서 시작합니다. 길을 따라 걷는데 우거진 숲을 지나 살짝 평야로 나왔습니다. 길은 계속되었고 분위기는 따뜻한 햇살에 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길 끝에는 쇠로 된 문이 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유럽식 커다란 정원주택처럼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커다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구경하는데 눈에 익은 커다란 집이 보였습니다.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집 근처로 갔는데 집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보니 40대쯤 보이는 남성이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무서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보니 저는 문득 자살하고 싶어졌습니다. 남자의 옆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야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렬한 자살 충동을 느끼며 옆에 서서 목을 매달 준비를 하는데 옆을 보니 아저씨가 섬뜩한 웃음을 띠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름이 쫙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나 선명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했었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집이 외가 댁 근처에 있던 그 집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지만 형에게 얘기를 들은 후에 꾼 꿈이라 무의식 중에 흘러나왔다고 치부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꿈에서 자살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7번째 이야기, 가을의 불청객. 이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일이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건이었다. 몇 년 전, 가을이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이었지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고 나는 서둘러 코트를 꺼내 입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침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집을 나서기 전에 문득 어젯밤에 보지 못한 메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메일 함에는 광고 메일 몇 개와 친구의 안부 메일이 있었다. 그러다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이름이었다.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세요. 내용은 짧았고 단순했다. 장난 메일인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렇지만 출근 시간이 임박해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나는 메일을 무시하고 가방을 챙겨 출근을 서둘렀다. 회사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 메일이 계속 신경 쓰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떻게 내 메일 주소를 알았을까? 그리고 왜 집을 나가라고 했을까?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나갔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메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요즘 장난 메일 많잖아.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나 역시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오후가 되면서 업무에 몰두하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후 3시쯤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다. 발신 번호는 없었고 메일과 같은 내용이었다.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세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젠 문자 메시지로도 같은 내용을 봤다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 더 불안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동료들은 각자 일에 열중해 있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그런데 누가, 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집에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할지. 결국 나는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런 장난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은 조용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을 한 바퀴 돌며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안심하고 가방을 내려놓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평소처럼 정치 얘기와 사건 사고를 다루고 있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한 뉴스가 내 시선을 끌었다. 가을의 불청객, 정체불명의 장난 메시지라는 제목이었다. 뉴스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처럼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몇몇 사람은 실제로 집을 나갔다고 했다. 그중 한 사람은 집을 나간 뒤 집에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집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뉴스는 이 메시지가 어떤 경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스를 본 후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장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나는 결국 침대에 눕기로 했다. 피곤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메시지와 뉴스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도 결국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다. 한밤중 갑자기 깨어났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나는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되었다.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부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다시 메시지가 왔다.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세요. 이젠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중요한 물건들만 간단히 챙겼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집을 떠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나는 차를 타고 가까운 호텔로 향했다. 호텔방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방 안에서 나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낸 번호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집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현관문 앞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회는 없습니다. 그 메모를 보고 나는 소름이 끼쳤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떠날 때마다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보내온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했다. 나를 보호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더 큰 위협을 경고하려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그 사건을 잊어갔다. 그러나 가을이 돌아올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한다. 혹시나 또 다른 메시지가 올지 모르니까.